그럼 우선 첫 번째로 강신하 공동상임대표님의 문화예술계 불공정 관행 해결은 가능한가? 이 주제로 해서 우리가 공평 사회가 나오기 전에 어떤 내용이고 미리 이런 좋은 내용이라는 것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하 상임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어이구,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그 민변의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어서 주로 여기 민변에서 활동하는 내용을 위주로 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문화예술 그러면 주로 장려하는 정책 부분만 이제 입법돼 있어서 사실은 문화예술 분야도 스타 같은 경우는 뭐 돈을 벼락부자지만 대부분 99%는 이게 하루 저기 한 달 생활하기도 버거워서 전부 다 이중 직업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어려운 여건이 있는데 특히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되게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 같아요. 잠깐 여기 그 기록을 한번 띄워서 아까 내가 했는데 잠깐 이건가? 아 여기 잠깐 지금 보이나요? 화면이 보이나요? 네. 아니요, 화면 안 보여요? 예, 왜 아, 제가 띄우겠습니다. 그거 아니 화면 왜 아까 됐는데 안 되지? 오케이. 됐어요. 아 이거 나왔어 지금요? 제가 띄웠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저희들이 2016년경에 드라마 송곳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그 드라마가 이제 그 노동계의 가불관계 뭐 그걸 다루는 영화였는데 거기 배경음악을 제공하는 로이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그 작곡가를 여러 명 이제 고용해서 한 달에 80만 원 주고 이게 드라마 배경음악을 막 기계적으로 만들면서 되게 이제 무지막지하게 노동력을 착취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여성 근로자들이 주로 여성 근로자들인데 작곡을 너무 많이 해서 힘들다. 그리고 작곡하면 저작 인격권은 이게 양도가 원래 법에 보면 저작권법에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저작 인격권까지 모든 권리를 다 양도해서 이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못 살겠다고 어떻게 드라마 내용이 착취를 못하게 착취에 드라마 그 내용하고 정반대로 어떻게 착취하는 드라마 배경음악을 자꾸 만들어서 거기 있는 창작 작곡가들이 저희 민변에 찾아와서 도와달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들이 저도 거기에 관여해서 그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문화예술 불공정 운동을 하게 되어서 이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우리나라 법이 전부 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진흥에 관한 법만 있어서 그 문화를 그 불공정 문화 예술 작품 거래에서 아니면 창작 과정에서 불공정한 그런 거래 관행은 거의 다 규제하는 법이 하나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K 문화가 되게 발달해 있는데 그걸 진정한 그리고 그 부가 균등하게 좀 분배되기 위해서는 유통 과정이나 창작 과정에서도 좀 공정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이제 공정화 운동이 필요하다고 해서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최근에 뭐 이유영 작가 검정 고무신 사건인데 이것도 이유영 작가가 만화 작가인데 그림 그리는 작가인데 이분이 검정 고무신이라는 만화가 되게 유명한데 이분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매절 계약해서 이게 모든 2차적 저작물까지 모두 다 출판사 양도해 버려 가지고 이분이 자기가 검정 고무신 작가인데 그 검정 고무신을
자기가 뭐 이렇게 이용도 못하게 돼서 이분이 나중에 너무 힘들어서 내가 만든 작품을 내 마음대로 그림을 어떻게 이용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래서 자살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우영 작가 금융고무신 사건 때문에 지금 공정화 이게 민주당에서 이게 저작물 이게 문화예술 작품에 대해서 공정화 법률도 지금 입법화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큰 문제가 이게 블리스트 사건이 그때 박근혜 정부 때 문화예술인들을 특히 좌파 문화예술인들을 정부 보조금이 없으면 사실상은 우리나라에서 순수예술 뭐 연극이라든가 뮤지컬 순수예술 작품은 정부 보조가 없으면 생존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좌파한테는 그 보조금을 배제한 사건이 이게 브렉시트인데 제가 이거 소송됐는데 근데 이게 이 블랙리스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문화예술인들이 운동 그때 그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그때 촛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블랙리스트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만들어 가지고 정부에서 이게 문화예술을 검열하거나 이렇게 차별대우하면 이제 법적으로 처벌되는 규정을 뒀는데 지금도 이게 계속 다시 최근에 여러 가지로 부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어떻게 세 번째 보면 예, 여기 보면 우리나라 이제 문화예술 불공정에 대해서 2021년도에 한국 콘텐츠진흥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갑을 관계에서 주로 이제 젊은 문화예술인들이 이게 창작 활동, 이게 뭐 출판사라든가 아니면 갑을 관계에서 을들이 이런 여러 가지 특히 웹툰 분야에 대해서 웹툰 작가들이 피해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웹툰 작가들이 요즘 플랫폼 업체인 뭐 다음이라든가 네이버 등에 이제 웹툰을 게재하는데 거기서 그것도 다단계로 돼 있어가지고 직접 네이버랑 거래하는 게 아니고 네이버 밑에 CP라는 별도의 또 중간 단계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거기 웹툰 작가들이 유산을 했는데 이게 좀 쉬자고 그러니까 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유산하고도 그 다음 날부터 거의 365일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을 한대요. 그런데 이게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게 미리 뭐 생계 보장으로 뭐 미니멈 MG라고 그래서 미리 선불적으로 돈을 주는데 생계 보장적으로 돈을 줘놓고는 나중에 이제 정산하는데 어떻게 정산 방법이 이상해서 정산하게 되면 나중에 수입이 거의 없대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젊은 문화예술인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래요. 그래서 인기 작가도 그렇게 힘든데 그래서 이게 아까 좀 전에 봤지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공정화법이 국회에서 이제 제안이 됐는데 아마 이게 국힘에서 반대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이런 게 쭉 있는데 그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다음 6번 또 안 돼? 6번 지금 내가 나오고 지금 있습니다. 됐네. 그럼 내가 하면 예. 되겠네. 6번 보면 여기 보면 특히 웹툰 작가가 낮은 단가를 책정하고 또 지적재산권 양도 이게 우리나라 법에 보면 2차적 저작물 양도는 그 조금 제한돼야 되는데 무조건 모든 저작권을 다 양도해 버려 가지고 나중에 그게 크게 히트 쳐도 직접 저작권을 만든 사람은 그 혜택을 못 받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수익 나중에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예술인 권리 보장 지금 현재 불공정 금지 조항은 예술인 권리 보장법하고 예술인 복지법에 규정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거의 실익이 없어요. 여기 이게 예술인 권리 보장법 보면 여기 뭐 되게 규제하는 조항이 추상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사실상 이게 요건에 해당하기 힘들어요. 요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과거에
예술인 복지법에서 있는 불공정 조항을 이쪽에 옮겨 놓은 건데 전부 다 뭐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거나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 부당하게 예술 활동을 방해, 부정한 방법 이게 전부 다 추상적이라서 사실은 이게 사문화된 규정입니다. 그래서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돼서 사실은 어, 그 예술 문화 분야에서 불공정이 만연한 이게 원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문화산업 유통 공정화 법안을 만들어서 지금 유정주 국회의원이 지금 입법 발의를 했는데 아마 지금 문화예술 소위는 통과됐는데 본회의에서 통과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여기 보면은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통과되면 가불관계가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항도 이게 위반하게 되면 시정명령을 문체부 장관이 할 수 있다. 이래서 재량 규정으로 돼 있어서 사실은 효과는 거의 뭐 불공정 행위는 자세히 규정되어 있는데 위반을 해도 시정명령에서 할 수 있다.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돼 있지만 이것도 뭐그 금액도 크지 않고 그래서 실은 이것도 많이 사실상으로 이게 벌금을 규정해야 되는데 워낙 우리나라에서 이게 불공정위가 심해서 지금 현재의 재량 조항으로는 사실상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것도요. 그래서 징벌적 배상 책임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배상 책임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그러면 입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입증이 너무 힘들어요. 모든 그 요건 사실이라든가 고의 가실에 대한 입증 방법이 가해자가 다 갖고 있는데 피해자 보고 입증하라 그러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제가 하도급법에 보면 징벌적 배상 조항이 있어요. 제가 민변에서 하도급 소송을 여러 번 해봤는데 100점 100패가 다져요. 왜냐하면 모든 그 큰 기업, 대기업이 원청이 전부 다 그 불법 행위에 대한 그 입증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그걸 피해자 보고 하청업체 보고 입증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은 18가지 그러니까 피해를 줬는데 그 18가지 그 소송을 이제 피해 내용에 대해서 했는데 다 졌어요. 왜냐하면 모두 다 가해 기업이 그 요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법을 우리나라에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은 징벌적 배상 책임이 있어도 이건 뭐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시정명령도 의무화하고 입증 책임을 좀 완화하거나 전환하는 방법이 필요하고 증거도 소송할 때 전부 다 가해자 한꺼번에 내는 제도를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게 그래야 을들이 좀 보호를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불공정행위를 조사하는데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행위를 조사하는데 문화예술계에 대한 불공정을 조사하는 분이 한 사람밖에 없대요. 그래서 사실상은 거의 조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문화예술 불공정행위를 다루는 전문 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13번 그다음에 이게 또 하나 문제가 추가 보상 청구권 도입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최근에 그 베이나 작가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구름빵이 이게 만화인데 이게 되게 히트해서 출판사에다 매절 계약으로 한 2천만 원인가 받고 넘겼는데 나중에 이게 뭐 어떤 사람은 2천억 정도 수익을 얻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캘릭터라든가 그 2차 뮤지컬 같은 게 만들어서 대박을 터뜨렸는데 이 베이나 작가는 2천만 원 정도밖에 못 벌어서 큰 문제가 됐는데 대법원에서 졌어요. 이게 이 사람이 왜냐하면 매절 계약으로 다 넘겼다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외국 입법에 따르면 이게 처음 계약이 잘못돼 가지고 예상하지 못한 수익을 올릴 경우에는 이걸 조금 수익을 다시 배분하는 방법 서로 나눌 수 있는 추가 보상 청구권이 외국 법에는 다 있는데 우리나라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징어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여기 좀 필요하다. 이런 도입이 필요하다. 그런 거고. 이것도 아까 웹툰 작가는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 연간 2회 이상 유급
휴가권을 달라고. 사실상은 웹툰 작가는 플랫폼 업체의 노동자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걸 많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33분 많이 가버렸네요. 하여튼 방송 산업도 똑같이 지금 문제가 많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게 보면 지금 최근에 이게 검열이 강화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고등학생이 만화를 그렸는데 이게 보면 이 패러디거든요. 그죠? 이게 윤석열 씨 얼굴을 그리고 여기 뭐 아마 김건희 씨인가 그렇고 이렇게 이게 검사들이 타고 있고, 그래서 검사들이 가니까 일반 민중들이 이렇게 막 피해 달아나는 건데, 이게 되게 우수한 작품인데 이걸 가지고 이걸 그 만화 영상 한국 만화 영상원에서 이걸 이런 금상을 줬는데, 이걸 금상 줬다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작품을 전시하면 이 전시회를 못하게 하겠다고 정부에서 이렇게 규제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아까 말한 그 문화예술에 대한 검열에 대해서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보면 이 특정 작품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해서 차별도 하지 말라고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뒀는데 이게 블랙리스트거든요, 바로. 그래서 이걸 부활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요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보면 수십 건 지금 여기 제가 어디 갔지? 여기 보면 여기 검열이 지금 이게 지금 뭐가 있는 게 많이 이렇게 한 10가지 넘어요. 그죠? 여기 보면 윤 대통령 풍자 작품 하면 전부 다 이게 작품전을 못하게 해요. 최근 보면 또 풍자 작품을 했다고 그래서 벌금 받은 것도 있고, 또 가장 웃긴 건 여기 통일 TV 방송 중단은 뭐냐면 이게 통일 그 사진 작가가 있어요. 저기 이름이 뭐더라? 이분이 진청규라는 그 한결의 사진 작가 있는데, 이분이 통일 TV를 만들어서 북한에 있는 사진 작가니까 사진이 많아서 또 동영상 같은 걸 북한 실생활을 보여주고 해서 이걸 5년 동안 준비해서 그 KT에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송출했는데 2시간 만에 정부에서 압력을 넣어서 중단시켰어요. 그리고 그걸 대신해서 그 천공 뭐 법사의 설법을 여기다 대신 넣으려 그러다가 반대해 가지고 못한 건데, 이것도 특정 이게 정치적 견해라고 그래서 북한 방송은 핑계고 이렇게 좌파 방송이라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중단시키면 이것도 예술인 권리보장법 위반 같고, 그래서 이런 게 전부 다 지금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지금 정부가 이게 너무 과거로 회귀하는 것 같아요. 검열하고 뭐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 여기 보면 헌법재판소 결정도 그렇고 예술인 권리보장법도 분명히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해서 불리하게 되면 안 되는데 전부 다 아까 봤지만 여기 이렇게 많잖아요. 그죠? 특히 여기 부마 민주항쟁기념재단에서 가수 일항이 늑대가 나타났다는 노래를 부르려고 그러니까 늑대가 바로 그 윤석열이라고 그래서 이 노래도 못 부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유신 정부로 회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이 물론 이런 불공정도 있지만 검열 부활 때문에 되게 분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연대하고 이런 문화예술단체들이 그때 1주년에 그 용산에 가서 이게 좀 이런 걸 하지 말라고 기자회견도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심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미안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37분이나 해버렸네. 미안합니다. 아, 저녁, 이거 토론하는 건가요?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예. 우선 너무 좋은 말씀 들었고요. 그 송고 드라마 최희석 작가 작품도 정말 감동 있게 봤었는데, 누구 까르푸 사 작품이요? 최희석 작가 작품으로 까르푸 사건을 그 노동 탄압 문제 정말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고, 저 우선 내용은 어, 어, 직접적 기본권의 직접적 침해와 또 이제 우리가 법 공부할 때 어, 객관적 가치 있어서
제 3자 간의 사인 간의 침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사건 검열 문제는 국가 권력의 기본권의 침해 문제, 또 불공정한 계약 관계는 사인 간의 관계를 어떻게 객관적 가치 질서로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다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먼저 읽어봤는데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간단간단히 건드렸었는데 여기 내용에서 혹시 보완이나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손덕희 홍보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들립니까? 예, 잘 들립니다. 예, 손득기입니다. 그 내용은 저도 어차피 제가 편집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2번 정도 읽었는데요. 근데 두 가지가 좀 이게 좀 이질적인 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문화예술계의 가벌관계, 계약 간의 불공정 계약 쪽하고 또 하나는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블랙리스트 이른바 검열이거든요. 이게 두 개가 같은 그 제목에 들어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따로 하는 게 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음. 한번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 뭐 이게 불공정 하나는 불공정 문제고 하나는 이제 사인 간의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문제고 검열 문제는 블랙리스트 문제는 국가 기관이 예술인을 불공정하게 다루는 문제니까 뭐 어떻게 보면 다를 수도 있는데 하나는 개인과 개인이 갑을 문제고 하나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부당하게 차별 대우하지 말라는 건데 뭐 그런 시각에서 보면 광의의 불공정 국가 권력으로부터 불공정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게 보면 뭐 같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예. 저도 손덕희 공보 시절 똑같이 느꼈거든요. 이제 기본권의 직접적 침해하고 사인 간의 거래에서 기본권의 효과 문제로 어쩌면 직렬적인 거하고 병렬적인 관계인데 이 두 개를 소개시키고 결론에서는 어, 어떤 이제 그 기본권의 직접적 침해에 대해서는 크게 방법이라는가 이렇게 안 나온 것 같아서 그 저도 거기에 근데 대해서 살짝 별개로 다뤄야 할 것을 한 게 읽다 보니까는 이게 중간에 뭐 헌법적인 기본권 시각에서 다룬 게 아니고 예, 저는 이게 예술인들이 이게 갑으로부터도 억압받고 국가로부터 억압받고 너무 심하게 이제 예술이란 것은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뭐 권리 보장이라든가 생계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면 K 컬처가 망한다. 그러니까 국가도 보호하고 갑을 관계에서 최소한의 젊은 사람들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배려를 해줘야 된다. 뭐 그런 시각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권 시각하고는 조금 뭐 그런 시각은 아니고. 예, 그래서 이게 국가에서는 이게 문화예술을 막 장려를 많이 해주는데 이제 순수 예술 분야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맞기는 맞는데 그것도 전부 다 대형 이게 뭐 이제 기업으로 치면 대기업 같은 데만 가고 이게 전부 다 뭐 이렇게 젊은 문화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혜택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배려해 줘야 된다. 그래서 최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아니면 뭐 기본 소득을 보장해 주든지 문화예술인에 대해서 최소한의 생계 보장은 돼야 된다. 뭐 그런 시각에서. 근데 이분들이 내가 그때 서울시에서 한 거 보면 2021년도 했는데 청년들은 월 50만 원 받는 게 거의 50%고 100만 원 100만 원 이하가 월 생계비가 월 순수 예술 활동으로 버는 수익이 100만 원 이하가 거의 80% 되더라고요. 거의 100만 원 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투잡 안 하면 생계가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게 젊은 문화예술인들에게는 기본소득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제 친구도 이게 제 동창 2명이 저기 뭐 KBS인가 공채에 합격했대. 근데 한 명은 부자라서 정광열이 있잖아. 정광열이가 고등학교 동창인데 걔는 살아남았고 또 한 친구는 있는데 딴따라인데 그 친구는 돈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포기해서 딴따라 그냥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살아남고 돈 없는 사람은 이게 못 살아남는 게 한국 문화예술의 한 단면이 아닌가 뭐 그런 느낌도 들고
예, 그럼 다음 시간이 많이 가서 예, 예, 예.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서 우리 박상기 정책당장님의 그 성장 배경 및 조직 문화 관점에서 본 실패한 한국 대통령이란 주제로 뭐 강연을 듣고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일 단장님, 예. 마이크 잘 들리시나요? 예, 마이크 잘 들리세요? 네,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네, 자료 좀 띄우겠습니다. 일단은 그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저도 지금 오늘 이게 발표까지 하게 될지 몰랐는데요. 어쨌거나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뭐 짧으나마 간략하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자료가 올라갔나요? 예. 오늘 이제 말씀드릴 이게 이제 그 제가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가 이제 이건데요. 그 성장 배경 및 뭐 조직 문화의 관점에서 보는 뭐 실패한 한국 대통령 이런 주제입니다. 흔히 이제 뭐 조직 혹은 뭐 집단 하고 개인의 관계를 얘기를 할 때 서로 영향을 이제 주고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근데 아무래도 이제 개인이 미치는 영향보다는 어떤 특정한 조직의 어떤 그 목적이 특히 뭐 군대라든가 이런 식으로 목적이 있는 조직 같으면 그 특성을 따라가게 된다든가 이런 조직에서 받는 영향은 상당한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어떤 개인이 성장할 때 그 조직 혹은 그 어떤 집단에서 받는 영향은 상당히 적지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이 이제 뭐 일반 사적인 영역에 있을 때는 크게 문제가 뭐 그냥 그것도 역시 그 각 해당 조직 리더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겠지만 어쨌거나 공동체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것이 이제 공공적인 성격을 띤 조직인 경우에는 그 리더가 그 전에 어떤 경험을 했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리더가 실패를 한다고 하게 되면 반드시 또 돌아보게 되는 게 도대체 그 사람은 이전에 어떻게 성장을 했길래 혹은 뭐 어떤 조직에서 뭘 배웠길래 저렇게 행동을 했는가. 어, 믿을 수 없는 어떤 결과들을 가끔 보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 그걸 한번 돌이켜 보자. 특히 이제 최근 상황 같은 경우에는 뭐 딴 거보다도 좀 독특한 지금 리더가 지금 나타났죠. 지금 어떻게 보면 전에 없는 스타일의 지금 특히 이제 제가 지금 관심을 가진 거는 뭐 대통령제 국가니까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가지는 어떤 존재감이라는 건 상당합니다. 정치 권력의 거의 정점에 서 있고 일반 그 국민 혹은 뭐 시민 혹은 뭐 민중들에게 미치는 삶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그 지대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근데 위험을 미리 좀 알아는 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한번 그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글을 한번 쓰게 됐고요. 그 제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글을 쓰게 된 첫 번째, 이게 통상 이제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논문들은 꽤 있어요. 찾아보시면 뭐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관심을 가지는 거는 이제 뭐 정치 리더십, 뭐 권위주의다, 뭐다 이런 거 스타일 자체에 거기에 포인트를 두기보다는 어, 왜 그렇게 됐냐,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했냐. 이제 그걸 뭐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 옛날 거를 받는 것을 삼기 위해서라도 옛날 걸 보자. 이제 이게 이제 취지니까 제 글도 거의 이제 그런 식으로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선 들어가는 말 쪽에 보시면은 네, 뭐 이건 개략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뭐 대충 알만한 내용이시기도 하고 어, 바로 그냥 직접 들어가서요.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시간을 좀 세이브하겠습니다. 이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는 호칭을 다 생략할게요. 뭐 누구 대통령 이름 말이 길어지니까 뭐 그냥 이름 자체를 부르던가 아니면 뭐 간략하게 시자를 붙이는 정도로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이제 이승만, 그다음에 뭐 박정희, 예,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이런 순으로 일단 과거의 대통령들 리뷰를 할 거예요. 그다음에 현 대통령에 대한 이제 리뷰가 이제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이승만 씨에 대해서는 참 이게 굉장히 말이 많아요. 뭐 아시겠지만은 이 독재자다, 학살자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그 누구죠? 그 황현필 씨가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놓고 한국 역사 빌런 5에 이제 당당히 1위로 이제 이 사람을 꼽고 있는데 사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체적으로 이분은 보면은 좀 까면 깔수록 양파 같은 분이에요. 정말로. 뭐 기록을 하나 찾아보면은 그 뒤를 또 찾아보면 이게 뭐랄까 그 정말 상황에 따라서 너무 천변만화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그런 스타일의 지도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지시와 그 어떤 뭐 판단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해방 전후를 그다음에 자기 집권하고 나서도 이제 그런 어떤 많은 그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사명감이나 민중에 대한 아니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있기나 했나라는 결정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공화정의 대통령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뒤집어서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의 어떤 이 사람이 어, 사실 너무 이제 다양하니까 저는 이제 이 사람이 자기를 뭐라고 불렀나를 가지고 사실 찍어봤어요. 근데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썼어요. 특히 이 사람은 그 최초의 이제 그 아이비리그 그 학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박사라는 호칭으로 이제 여러 사람들이 계속 불러왔는데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 엘리트 의식이 굉장히 많이 작용했고 이게 결정적으로 이제 외교 노선, 그러니까 독립투쟁 노선이 두 가지였잖아요. 그죠? 외교 노선이 있고 이제 그 무력투쟁 노선이 있었는데 외교 노선 중심으로 가는데 그걸 포기할 줄 몰라요, 이 사람은. 계속 그걸 끝까지,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이 사람은 무조건 외교 노선이에요. 그러니까 뭐 동포 이런 개념이 없고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이 아니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더 타협이 없어요. 무조건 저지르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 결국은 굉장히 그 권위주의적이고 또 기회주의자적이다. 이게 뭐 뒤쪽에는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재밌게도 이 심지어는 여기 친일 행적도 있어요. 뭐 다 아시겠지만은 그뭐 대놓고 일본을 이제 상당히 좀 일본과 같은 논리로 일본을 이제 친일하는 그런 성향도 보여주고 심지어는 뭐 하와이 있을 때 같은 경우에는 그 1차 대전 그 징집 그 카드 작성할 때 일본이라고 국적을 적는 그런 아주 참 웃지 못할 그 다음에 또 임시정부 대통령까지 맡았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제 여러 가지 행적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 정말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밖에다가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고 또 안에 얘기할 때는 자기가 독립운동가의 척을 엄청 합니다. 네? 찾아보시게 되면 이제 그 하지도 않은 감옥 생활을 엄청 한 것처럼 뭐 코스프레 한다든가 이런 정말 그 어처구니 없는 이제 좀 그런 여러 가지 행태를 보여 알면 알수록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나중에 보면 좀 재밌으실 것 같고요. 뭐 결정적인 거는 임정할 때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직함에 그 어떤 매달렸는가를 알 수 있는 이제 그 사례를 여기에 제가 소개를 했는데, 안창호 선생이 그때 이제 임종 초기에는 원래 상해임시정부는 대통령제가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지금 쓸 수 없어요. 근데 한성 정부에서는 집정관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양쪽 다 대통령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정부를 통합해가지고 통합 정부를 만들었는데 계속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써요. 프레지던트라는 표현을. 그래서 안창호 선생이 하지 마라. 그 법에 어긋난다. 어느 제도에다 얻는 걸 왜 쓰냐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기 딱 있어요. 만약 우리가 떠들어서 행동에 일치하지 못한 소문이 세상에 전파되면 독립운동에 큰 방해가 있을 것이고 그 책임이 당신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언급하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가 차죠? 예. 난 저지를 테니까 난 내가 갈 길을 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 책임은 다 너희들에게 있어. 이렇게 지금 이 화법이 정말 기가 찹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이게 정치가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거의 폭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하고는 아주 거리 멀어요. 그건 뭐 어느 장면을 보더라도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요런 그리고 뭐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이권을 따라서 주로 이제 이합집사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 사람은 어디 가서도 머리가 되고 싶어 해요. 그 CIA 보고서에도 이제 그런 게 나와 있다고 하지 여기 적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승만은 돈과 money and boss, 그러니까 돈과 우두머리가 되는 거에 관심이 그것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가장 이승만을 딱 요약하는 단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해방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그 의사결정들은 그런 데서 뭐 전쟁 갈 때 조용히 살아자고 뭐 이런 거는 너무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행동을 이렇게 앞에 걸 보게 되면은 뒤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이해가 돼요. 이 사람 그렇게 뭐 그거 그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정확히. 이제 우리 비극은 이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는 거죠. 그 많은 훌륭한 독립운동가들을 제껴두고 하필이면 이제 트루만 도트린 뭐 이후에 이제 냉전 체제로 돌아서면서 이승만의 기회를 잡았고 또 친미하는 그런 여러 가지 친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권력의 기회를 잡았고 권력을 향해서 투지를 불태운 거는 모르겠어요. 정치적으로 윈을 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민족으로서는 비극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이제 인물입니다. 그다음 군사정권은 사실 뭐 제가 자세히 얘기할 것도 사실 없지만 제가 군사정권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이제 짚고 넘어가자면, 이 군사정권을 바라보는 그 시각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늘 이제 좀 불만이 있어요. 이거 군사정권을 얘기할 때 꼭 이걸 무슨 뭐 공과가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난센스라고 보거든요. 민주과국에서 민주주의를 제껴놓고 민주주의 시스템 이 아닌 척하고서 공과를 찾자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엔 그 자체가 처음부터 논리적으로 모순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왕정이나 뭐 귀족종이면 제가 말을 안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왕 행세를 했고 귀족 행세를 했으니까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그렇지만 잘한 거에 냈자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개인적으로는 민주주의 자체는 저는 그 민주주의적인 과정하고 거기에도 방점이 있다고 봐요. 과정 곱하기 결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민주적 과정이 없다면 그건 왕정이나 귀족종과 뭐가 달라요? 또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할 때는 과정을 생략해 놓고 볼 수가 없는 건데 꼭 공과를 가감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구차하게 이제 미화를 자꾸 하죠.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제일 이제 저희가 간과하면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제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군인들이 그 당시 그 해방 하고 난 다음에 한국군이 굉장히 그 다양한 이제 파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박정희뿐만이 아니고 뭐 굉장히 알다시피 저희가 뭐 독립운동 뭐 한국전쟁 거치면서 이제 다양한 군벌 세력들이 생성이 되고 파벌도 많이 나뉘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이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럼 뭐 대단한 우국충돌을 더 가졌냐면 그건 아니에요. 그냥 그 원오브 댐이라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무엇을 사실 기대를 한다는 게 원래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뭐 우국충족을 자꾸 갖다 붙이면은 점점 더 어색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사람이 한 걸 보아도 결국은 이 사람은 그냥 끝까지 장군이 뭐 지시나 명령에 익숙했지. 예를 들어서 누구랑 뭐 이렇게 대화나 토론을 한다거나 이런 쪽하고는 아주 멀어요. 물론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 같은 군부 세력들이니까. 사실 박정희는 그래도 양반이에요. 뭐 독재를 길게 했다는 걸 제외한다면은 정말 또 뭐 굳이 얘기하자면 뒤에 있는 누구보다는 훨씬 덜 괴물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전두환, 노태우 잊지 못하게 되면 정말 가관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예 어, 그 태생이 그러니까 독재 치하에서 자기의 세월을 보낸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가장 뭐, 그 보안부나 이런 쪽에 아주 그 사정기관에 최고 권력에 앉아가지고 진짜 권력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정확히는. 아주 편하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 위에보다 아래가 더 권력을 많이 누렸을 수도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거의 그 감각이 무뎌졌다고 해야 되나요? 너무 당연하게, 그러니까 국민을 대상으로 생각하는데 작전의 대상 정도로 바라보는데 익숙했고 사실 뭐 5.18이 발생한 거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5.18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사람이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냥 권력이 미친 괴물이라고 보면 돼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과정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사람들을 괴물로 만들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검토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싹을 자르거나 없앴어야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생기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비극의 시작 자체가 이런 이제 군사 정권이 한 해, 두 해, 한 대통령, 두 대통령, 세 대통령까지 갔죠. 결국 이제 나중에 이제 잘리긴 했지만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더 언급하기도 참 괴로운 사람들이고요.
이명박 씨는 참 재밌는 분이에요, 그죠? 이뭐 여러 가지 별명도 가지고 있지만은 일단 뭐 분명한 거는 아주 딴 대통령 확실히 구별되는 게 하나 있어요. 출신이 기업인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참 재미있는 게 기업인이니까 경제에 뭐 좀 알겠지 싶어가지고 경제 대통령을 뽑았는데 결론은 뭐예요? 예, 우리 기업 이제 이 국가의 자기 사장이 된 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경영을 한 게 아니고 사장 노릇을 했어요. 국가에서. 그래서 모든 거를 자기가 배운 대로 했죠. 아,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단기 성과를 내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성과를 만들까? 뭐 4대강, 뭐 이런 거. 그리고 자기 태생이 아래서부터 컸다고 하는데, 올챙이 시절은 잊어먹었는지, 예, 기업에 굉장히 그 친기업적인 노동 정책이나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적대적이고요. 재벌 편향적인 그 정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불도저식으로 일을 할 때는 기업에서 일을 할 때 좋았는데 불도저식으로 이제 노동자를 깔아뭉개거나 불도저식으로 재벌 편향 정책이 펴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대통령이 아니란 뜻이죠. 기업의 편이잖아요. 이 편을 갈랐다는 게 근본적으로 이 사람은 갈등을 조정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조장을 했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문제가 됐고 나중에 결국 제일 문제는 또 이 사람의 출신 이력이 그렇고 하지만은 결국 이권이 어디 있는지 너무 잘 알았어요. 이쪽은 뭐 건설 쪽에도 밝았고요. 돈이나 이런 거에 너무 밝았고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서 이게 뭐 건설 쪽은 그런 어떤 건설 마피아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유혹을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뭐 부정부패는 예고된 거나 다름이 없었다라는 게 이제 일단 어떻게 보면 그게 리스크였는데 그걸 제거하지 못하고 갔던 게 이제 큰 문제였다고 봐야 되겠죠. 박근혜 씨는 이제 뭐 기억도 생생한 부분도 꽤 많고요. 근데 이거 참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박근혜 씨는 이제 이게 군사 정권을 거치면서 굉장히 어, 그 군사 정권이 낳은 이제 괴물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 또 피해자이자 괴물이자 뭐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뭐 잘할 때 어머니가 빨리 죽었다.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위로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 최실과 문제도 있고. 근데 결론은 그래서 그게 변명이 되냐는 거죠. 국정농단을 한 거에 대한 변명이. 뭐 안 된 건 알겠는데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박근혜를 놓고서는 정치를 얘기하기보다 정신 상담부터 먼저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인 분석이 먼저라는 얘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제가 몇 가지는 달아놨고요. 한번 보시면은 뭐 그랬었겠구나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루머들을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뭐 화장실 강박이 있어서 뭐 병기공주로도 불렸고 뭐 그다음에 아주 정말 비선 실세 그러니까 이게 제일 제가 본 제일 큰 문제는 여기서 청와대 생활을 너무 오래 했어요. 아버지가 16년 독재를 했으니까 거의 계속 있으면서 본 게 권력과 그 주위에 기생하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교류 이거를 너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하면서 죄의식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최태민 이쪽을 연결해 가지고 비서실 왜냐하면 주변 자기가 본 게 그거예요. 본대로 어떻게 보면 한 거죠. 본대로 한 건데 아 본대로 한 게 잘못됐다니까 당황했을지도 몰라요. 어쨌거나 박근혜 씨는 저건 이런 결국은 어떻게 보면 나쁜 환경이 만든 또 희생자이자 또 본인도 비극에 국민들의 비극을 안겨준 그런 이제 가해자이기도 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 정말 미스터리인데 박근혜에 대해서 꽤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전두환도 알고 노태우도 알고 알만한 사람 꽤 알았어요. 근데 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게 돋웠을까요? 저 그게 미스터리라고 봐요. 저 진짜 음모라고까지 생각을 들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랬나요? 라는 이제 그런 생각. 정말 이거 두고두고 나중에 어디서 밝혀질지 모르지만 밝혀질 게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현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뭐, 잘 아시죠? 평검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검찰총장까지.
단적으로 요약하자면은 성장 경험, 성장 배경, 조직 경험 뭐 다 통틀어서 가장 첫 번째 그 대두되는 게 점사 생활이죠. 예. 그리고 굉장히 윤 대통령이 처음 그 나타났을 때 국민들이 인지된 사건이 뭐예요? 저는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주 유명해졌잖아요. 전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바로 그 말이죠. 예. 그 조직이 나라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니었습니다. 예, 그 조직은 검사 조직입니다. 검사 조직. 뭐 이 성장기야 얘기는 이제 생략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검사 윤석열은 사실 그때 처음 노출이 됐는데, 전 이제 그 전에 좀 검사 조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아니면 우리나라 법조 시스템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미리 할 필요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을 좀 길게 하려서 언급을 했어요. 사실 우리나라 법조 시스템 이제 저는 일단 변호사 뺄게요. 일단 뭐 그러니까 판사, 판사와 검사 중심으로 일단 얘기를 할 건데 굉장히 그 많은 권한을 많은 재량권을 가진 사람들이고 문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든가 능력이 모자라든가 아니면 뭐 양심이 좀 문제가 있다든가 이러면은 아니 정신이 좀 이상하다든가 그러면 국민의 인권에는 아주 정말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요. 농담처럼 한 얘기가 있잖아요. 의사가 아, 잘못하면은 장이 몇 센치 잘려나가는 거로 끝나지만은 아, 검사나 판사가 잘못하면은 인생이 몇십 년이 잘려나간다고요. 정말 영향이 가장 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이 법조 시스템 자체가 뿌리가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시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승만이 그 친일 세력들하고 유착을 하면서 했던 짓 중에 하나가 반민특위 해체죠. 그거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반민특위 해체를 했는데 그 수혜를 보고 첫 번째가 누구냐?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검사 판사 중에 한 사람도 친일 물론 딴 분야도 비슷한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거든요.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을 고문하고 쳐놓고 뭐 정말 오만 쓰레기 같은 그리고 뭐 국민들에게 오만 그 정말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들인데 아무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법조 시스템의 시작이죠. 근데 법조 시스템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굉장히 경직돼 있어요. 법 자체도 원래 그래요. 법이 무슨 굉장히 앞서 나가는 선진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법은 보통 어떤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만들어진 작품들이고 이거를 이제 쫓아가는 대부분의 이제 그런 입장들일 것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 시스템이 좀 느리게 변화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어떤 그 시스템, 이게 제가 지금 너무 많이 갔네요. 미안합니다. 내가 많이 바빠요. 네. 어쨌거나 그 법조직이 바뀌어서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검사파 물론 훌륭한 분도 꽤 있었어요. 뭐 저도 들어보니까 자료 찾다 보니까 그거 부당한 걸 못 참아가지고 나간 사람서부터 별별 사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훌륭한 분도 많은데 그러나 뭐 아시다시피 그 평검사위에서 민주적인 검사가 되자고 외친 사람이 하나라도 있었어요? 그렇게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돼요. 그 조직 자체가 위에서도 찍어 누르는 조직인데 더군다나 뭐 지금은 이제 뭐 어쨌든 형식적으로 폐지됐지만 검사동일체 원칙에서부터 시작됐고 아직도 비슷한 어떤 취지의 어쨌거나 상명하복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 조직은 그 폐쇄성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 폐쇄성에서 오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그 식민지 치하에서도 그렇고 해방부에서도 계속 엘리트 행세를 했어요. 진짜 웃기는 거는 계속 권력에서 빠지지가 않은 거예요. 누가 되든지 간에 이 사람들을 칼로 썼죠. 그러니까, 어, 이상하게 우리는 버림을 안 당한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한 번도, 뭐랄까, 이렇게 뭐랄까, 스스로 돌이켜볼 기회가 없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누가 우리를 건드려? 아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됐고, 이 사람들이, 근데 미안하다는 생각이 전 없는 것 같아요. 뭐, 핑계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뭐, 야, 옛날에 일제시대 때 뭐, 너나 나나 뭐, 우리가 뭐, 검사하면 별 수 있어? 판사하면 별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군부정권 때 뭐, 누가 뭐, 똑바로 큰 소리 친 사람 있어? 뭐, 우리도 시킨 대로 해야지? 좋아요. 그랬다 쳐요. 근데 뭐, 어쨌거나,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은 죄가 사라져요? 공범이고 가해자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그걸 싹 이제 계속 묻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는 본인이 권력이 돼요. 그런데 권력을, 이제 본인이 권력을 난 다음에 한 얘기가 우리가 정의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만큼 똑똑한 사람이 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들으셨잖아요. 그죠? 같이. 아,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 보셨어요? 이런 훌륭한 분들 보셨어요? 이게 지금 이제 참 이게 뭘로 보나. 근데 뭐 좋아요. 또 이제 그렇다 치고요. 근데 그럼 이제 거기서 뭘 배우냐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 뭐 저기 욕할 때 그런 얘기하자. 선생은 선생 태나서 선생은 그러잖아요. 같이 말을 하고 선생이랑 말을 얘기하기 싫대요. 왜?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 근데 검사는요? 아, 검사는 상대를 의심하고 수사하는 게 뭐 업이다 보니까 뭐 직업병이겠죠. 그것도 어쩔 수는 없어요. 근데 검사는 대화보다는 취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상대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수사하는 게 익숙해요. 그리고 상대로 생각을 안 해요. 대상으로 봐요. 여기가 상당히 굉장히 위험한 대목인데, 그러니까 본인은 좀 다른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등한 상대가 아니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저절로 특권의식이나 예비의식이 생기는 건데, 이게 굉장히 권위적인 태도를 변질하기 쉬운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제 우리 지금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현재의 대통령직에 맞도록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가 못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 많은 발언들이 있었어요. 검사 때는 그렇다 쳐요. 그럼 우리는 이제 기대를 좀 하잖아요. 그죠? 후보가 되면 좀 뭐 좀 바뀔라나? 근데 이건 그때 별별 얘기가 다 있었어요. 이제 일일 일실현, 일일 일망원.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뭐 좋게 얘기하면 초보고요. 뭐 좀 나쁘게 얘기하면 무능한 거예요. 공부를 한 게 없으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도가 넘는 게 있죠. 도가 넘는 게. 노동에 대한 얘기 상당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죠?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뭐 120시간 얘기도 있었고, 뭐 사람 손으로 하는 게 뭐 노동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정말 듣도 보도 못하니까 그런 얘기들을 마구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뭐 정규직, 비정규직 뭐 차이가 있어? 뭐 이런 이제 전혀 노동 현실하고는 아주 전혀 뭐 동떨어져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분이 그렇게 자유를 좋아해. 뭐 밀턴 프리드만 얘기하고 아주. 근데 그것도 잘 뜯어보게 되면 뭐 제가 다 써놨지만은 이 사람은 알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는. 공교로 그거를 교묘하게 자유란 말을 그냥 그렇게 표현할 뿐이지 실제로 뒤에 나온 여러 가지 표현들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 뭐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뭐 이거 뭐 배우고 못 배운 사람들은 뭐 자유도 모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 자유를 어떻게 누려요? 이게 상당히 모순된 얘기를, 그러니까 쉽게 해서 신자유주의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살 놈은 살고 죽을 놈 죽자, 뭐 거의 역에 더 가까운 이제 그런 그 자유주의를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아, 거기다 이제 정치관은 더 문제죠. 어, 민주주의 따위는 개나 줘버리라는 생각이죠. 왜냐하면 뭐 그렇죠. 경험을 했는데 본인이 보기에는 민주주의 따위가 어디에 존재했겠어요, 거기에, 그죠? 본인이 살았던 그 세월은 민주주의가 없었겠죠. 아마 그랬을 겁니다. 다 뭐 정치하는 사람들 뭐 그렇고 그렇고 너나 나 이런 생각도 했을 테고요. 근데 어쨌거나 그 구테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 뭐 그것 빼면 정치 잘했다.
이 생각이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거의 모욕에 가까운 이제 말. 근데 이건 그냥 생각이 그런 게 아니고 소신이에요. 그 몇 번, 그러니까 비난을 받으면서도 결국 도돌이표를 또 찍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위험천만한 거고, 사실은 그게 후보 때 그 했던 얘기가 지금 다 실현이 되고 있죠. 뭐 외교에 대한 얘기도 이미 다 아시는 거고요, 그죠? 뭐 외교에 대해서 뭐 거침이 없죠. 적을 적이라 부르지 못하는 건 안 되는 그죠? 뭐 그런 얘기서부터 정말 거침없는 얘기들 많이 해서 지금 가고 있는 이제 뭐 외교 프로토콜 거의 다 이제 무너진 지금 현재 현실을 초래한 벌써 이미 이때부터. 근데 사실 소름 끼치도록 이제 연결이 다 되죠. 근데 뭐 취임을 했고 저는 이제 제가 이 글을 쓸 당시 9개월이었어요. 9개월 때 이게 한 3개월 전에 이제 완료된 글이었으니까 9개월로 돼 있는데 지금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뭐 이 사람이 그럼 검사를 벗어던지고 대통령이 됐냐? 아니면 벗어나려고 애를 쓰느냐? 전혀 아닙니다. 더욱더 심화가 되는 과정이 있다? 라는 이제 그런, 이게 사실 걱정스러운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이제 우리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거 아직도 자기가 검사인 줄 알고. 그 다음에 참 개탄스러운 게 법이 정의는 아니잖아요. 법이 민주주의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 대통령은 법만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법과 정치가 모두 밸런스를 맞춰야 되고 정치를 해결하고 정치를 해결하고 법을 해결할 거 법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아무데나 법을 들이대죠. 그래서 이런 것이 정말 배우긴 배우는데 뭘 잘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법 전문가인 걸 자랑을 하고 싶은 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 쪽에 자기가 뭐 전문가다. 근데 잘하는 영역, 그래서 이게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잘하는 영역을 더 잘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잘하는 거를 버려야 될 때가 됐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수단이 직이 안 맞으면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검사스럽게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그걸 바꿔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갈등을 조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아, 한 단어로 딱 요약한다면, 편가르기예요, 편가르기. 윤 대통령을 특징 짓는 한 단어. 그러니까 뭐든지 같이 함께 가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처음 취임할 때 취임사하고 그 첫 번째 해에 광복절 그 축사에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자유라는 말만 각각 35번, 33번 얘기했는데 뭐 통합, 협치 모든 대통령들이 했다는 그 말. 요게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야당 대표하고 아직도 안 만나죠. 당연하죠. 범죄자인데. 자기한테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뭐, 북한도 만나고, 미국도 만나고, 일본도 만나서 고개 숙일 수 있지만은, 범죄자하고 못 만나는 거예요. 네? 이게 정치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쯤 되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편향이나 왜곡이 좀 심해요. 그래서 편가르기를 한다는 점에서 제일 좀 위험한 지금 상황이 아니냐. 좀 자꾸 이렇게 검찰 권력이나 그런 거에 이제 집착을 하든지 유착을 한다는 거는 다른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대체로 검찰이라는 게 사찰기관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민주주의에서 상당히 견제 대상에 속하는데 본인이 아직도 권력을 놓지 못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정말 지금 이제 그게 대상이 우리 지금 처음 듣는 조들이 생겼잖아요. 건폭이라는 단어 생겼죠, 그죠? 노사 법치주의라는 단어 생겼어요. 그리고 뭐 자치외교요? 정말 기가 찹니다. 이 세 가지가 정말 그 듣도 보도 못할 이제 그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이제 그 리더를 지금 대통령을 지금 만난 상황인데 좀 향후가 험난하다. 제발 좀 지금이라도 좀 돌아와라. 그리고 좀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중간에라도 심판을 그게 뭐 내년 총선 될지 뭐 이제 심판을 해줘야 되는 지금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거칠어요. 자기 편은 이게 너무 그 당황스러운 게 심지어는 편가리가 어느 정도냐면은 자기 여당 내에서도 내 말을 듣는 놈은
무조건 감싸요. 내 말 안 들으면 가차없이 보셨죠? 쳐내잖아. 이게 정말 편가르기의 끝판왕이에요. 이런 거, 이게 이제 너무 거칠다는 거죠. 근데 정치가 이렇게 거칠으면은 결국은 어디로 가겠어요? 인권 탄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많은 것을 외교든 뭐 정치든 뭐 민주주의든 아니면 노사든 다 이룰 수밖에 없는 그림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제가 알기로는 민주노총에 이제 그 회합이 예정이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어디로 가겠어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이거 거의 예정된 수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기 고춧가루 최력을 준비하네 만에 뭐 윤희균 선수가 그러던데 잠깐 이렇게 거치게 해서 되겠냐? 내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물론 뭐 불안할 수는 있어요. 본인이 0.74% 차이로 이제 지지율 차이로 이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초반 지지율도 굉장히 부진했잖아요. 그죠? 20%대고. 그러니까 불안할 수는 있어요. 불안할 수는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뭐 지지층 쪽에 자꾸 호소를 하고 그걸 결집을 시키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에 에, 그 자기 편을 향해서 계속 뭔가 이렇게 뭔가 보여줄 이런 정치를 자꾸 하는 그쪽으로 자꾸 이렇게 골몰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위험하다. 안 이랬으면 좋겠다. 좀 지금 좀 제발 돌아와라. 그리고 국민들을 한번 바라봐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 들려? 이창민 안 들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박상일 단장님 강연 잘 들었고요. 강연하신 내용에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이제 한번 해볼까요? 잠깐, 저도 미리 한번 읽었는데, 자세히는 읽지 못하고 깊이는 못 봤는데, 또 이제 첫째, 여기 나온 대통령들이 자유당부터 기원한 현 국민의힘까지 보수당의 대통령만 있고 민주당 대통령 출신 대통령인데 이제 제3자적 시각으로 볼 때 이게 너무 정파성에 치우친 그 기존 보수당에 대한 반대파적 시력에서 쓰신 게 아닌가 그런 의문점을 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그중에 궁금한 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빠졌는데 김영삼 대통령도 굉장히 권위적이셨고 뭐 뉴스에서 보면 그 어린 나이 때도는 진노했다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셨던 분이거든요. 또 거기다가 국가 보도 상태를 내서 많은 국민들을 정말 주변에도 저희 집까지해서 한강으로 달려갔던 분인데 왜 그런 김영삼 대통령이 빠졌는지 또, 또 마지막으로 그 실패한 대통령의 기준이 어떤 건지 제가 자세히 못 봐가지고 모르는데, 아직까지 대한민국 평가 중에서 여야가 성공했다는 대통령을 별 못 본 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을 가장 높게 평가하지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국민의 기준이 너무 높고 잣대가 엄격하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실패한 대통령의 기준은 어떤 기준에서 하신 건지 세 가지가 좀 제가 그 의문점을 품었습니다. 예, 예상했던 질문이고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에, 제가 이제 바라본 관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 성공했다고 정말 이 기준이 짜기도 하고 또 쉽지 않아요. 지금 굉장히 저희가 이제 겪어온 역사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다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정치인이 성장할 만한 좋은 환경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정치인이 생존을 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환경이었다는 걸 생각한다면은 정말 성공적인 대통령이 된다는 건 아마 실패한 거 못지않게 또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고요. 제가 봤던 거는 일단 실패라고 제가 이제 그 부분을 각주를 달까 말까 하다가 지금 이런 이제 이유 때문에 달까 말까 하다가 이제 그랬는데 사실은 뭐 대통령의 예우를 박탈당한 사람들이요. 일단 대통령 예우를 애초에 대통령 취급을 못 받는 사람들이요. 여기는 일단
전 아니라고 봤어요. 그리고 범죄에 연루가 되어서 끝내 마지막에 범죄자가 된 사람들도 해당이 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끝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결국 자기가 저지른 어떤 그런 그 인과관계에 의해서 비극적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잡힌 거고요. 저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기준을 이제 실패의 기준을 근데 이거를 그 성과까지만 놓고 하다 보면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거를 뭐 그 정치 리더십 문제로 자꾸 끌고 가게 되면은 이제 제가 분석하려는 관점은 그건 아니에요. 권위주의 이런 쪽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위험 요인이 어디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쉽게 해서 조직 문화나 성장 배경에 특수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사례들을 케이스 스타디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아까 얘기한 그런 실패 기준을 두고서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 모였다고 보면 되고 정말 공교롭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의식한 건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자도 이제 와이프랑 이제 같이 하면서 읽어보라고 줬으니까요. 그랬더니 당장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기준이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아까 그 우리 이창민 지금 저기 국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조금 더 넓혀주면 있잖아요. 모든 대통령을 다 다뤄야 되는데 제가 지면에 한계가 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석량도 너무 엄청나고 저는 이제 샘플링을 이제 하는데 최소한으로 좀 뽑고자 했던 좀 게 있었어요. 이 중에 이제 노트를 빼갈 말까 하다가 말았거든요, 오히려. 예.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그 기준, 뭐 예우를 받지 못하고 요기하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들어간 부분도 있고요. 뭐 어쨌거나 따라서 잘못했으니까 노태우도 잘못이 뭐 모르겠습니다. 정말 뭐 그런 기준으로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다음.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들었는데요. 저도 네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사실 제목이 조직 문화의 관점에서 본 건데, 예, 저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뽑을 때, 저희가 여성 대통령을 하면 뽑자, 우리나라도. 그리고 또 뭐, 아이가 없으니까 뭐, 누구한테 뭐, 재산을 물려주지 않아서 뭐, 저기하게 할 거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프레임에 속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기존의 대통령이 잘못했던 것을 이분은 안 하시겠지 하고 그런 프레임을 계속 넣어서 이분이 정말 되면 뭔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걸 해주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문제점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번에 청와대 갔다 와서 보면서 이분이 뭐 연속극에 굉장히 많이 보셨다 그 얘기 잠깐 했는데 저도 와 이분이 정말 그 성장 과정 이후에 그 구중궁궐에 계시면서 정말 연속극이라도 보지 않으면 미쳐서 제대로 생을 이어가시지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연민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의문이 드는 건 왜 우리가 그 사람을 뭘 믿고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을까? 우리가 그 대통령에게 도대체 뭘 기대했을까? 지금 대통령한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분들에게 어떤 희망을 갖고 대통령으로 뽑았는지 어떻게 보면 조직 문화의 관점에서 그들이 실패한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저희가 실패한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정된 문제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뭘 믿고 우리가 어떤 허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그게 되게 오히려 역으로 의문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발표자님은 제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 역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아주 정말 예리한 지적이시고요. 뭘 믿고 뽑았냐? 그렇죠. 국민의 실패다. 정말 가슴 아픈 얘기고 또 뼈 아픈 얘기기도 해요. 뭐 뽑은 손을 자르고 싶다 뭐 이제 생각이 들 정도인 상황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박근혜 씨에 대한 개인적 영미는 아마 좀 자세히 읽어본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꼭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본인 의지였나? 뭐 이제 그런 생각이 그렇지만은 개인적 연민과 어쨌거나 그 사람의 어떤 판단과 결정으로 인해서 국민이 겪었던 고통이나 상실은 또
저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이 기대를 잘못했다. 이 부분은 딱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제 있던 그 글에 어떻게 보면 포인트도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도 좀 그런 걸 좀 보자는 거예요. 그런 걸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 뽑을 때 자꾸 어떤 그 주장하는 프레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럴 것 같다라는 이런 부분 좋은 거, 뭐 이런 주장하는 바 이런 거에만 너무 홀리지 말고 있을 수 있는 위험, 특히 민주주의에 대한 민주주의의 어떤 정말 심대한 위험이 될 만한 요소들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데도 듣는 귀가 다 닫혔다는 것도 사실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시민사회가 이제 해결해야 될, 그러니까 좀 시민사회, 저는 그거 정말 공감입니다. 국민의 실패 맞아요.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뭐, 이번 선거 때 나눠져서, 싸우고 갈등하는 정말 역사상 최대의 아마 갈등이 표출된 선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뭐, 서로 죽이듯이 이제, 대치하는 이제 그런, 네 얘기는 안 들려. 뭐, 이제 이런 정도까지. 정말 눈과 귀가 모두 다치고 또 뭐 정말 오만 것이 난무하는 이제 그런 자리였는데 그럴 때일수록 좀 더 시간을 두고 이런 것에 대해 사전에 좀 이제 정말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건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정치적 선택을 할 때 국민들이 책임이 있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저기 어디서 출전인지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납니다만 천하대란 필부 유책이라는 표현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천하에 큰 난리가 났다. 즉 세상이 어지러운 것은 필부 보통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건 환경 문제에도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특정 뭐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조금씩 거들어 가지고 저지른 잘못이 제일 큰 잘못인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뭐 옛날에 이제 독일 그 유대인 학살 사건도 마찬가지고 평범한 사람 속에 악마들이 숨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시민 사회나 국민들이 좀 더 각성을 하고 이런 걸 다 고민하고 이 사람은 이런 위험은 없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사전에 이런 것들을 좀 견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 지금 사실 아는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일 흔하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가슴 아팠던 얘기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정권이랑 뭐 윤석열 정권이랑 뭐가 달라? 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 할 때 이게 정치에 지친 사람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층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질문을 던져요. 저도 매번 곱씹어 보거든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왜? 그, 전 문재인 정권이 무능했다고 생각을 해요. 주어진 권력을, 아, 쉽게 해서 견제해야 될 권력, 뭐 사법개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완수한테 쓰지 못했어요. 저는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크게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 권력을 마음대로 쓰는 사람이 된 거랑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가 그게 저 사실 납득이 안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냥 쉽게 해서 과정에는 관심이 없는 게 내 앞에 있는 결과만 보고 뭐 그놈이나 하는 거 보니까 뭐 비슷한 것 같다. 이런 식의 어떤 그 단편적인 어떤 사고들의 매몰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다음에 쉽게 좀 프레임에 좀 딸려가기도 하고요. 조금만 이렇게 뭐 정서적으로 건드리면은 합리적 판단을 좀 잃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말 우리가 특히 뭐 시민사회가 계속 견지를 좀 뭐랄까 중심을 좀 잡아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좀 고통스럽더라도 공부도 해야 되고. 저 그런 점에서는 오늘 이제 우리 공정과평 아카데미의 우리 회원님들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걸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진유부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게 이제 한 사람 서 늘어나서 이런 얘기를 다 할 수 있으면은 그런 위험을 누구도 이렇게 좀 사전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걸 기대해 봅니다. 뭐 답변은 모자라지만 이걸 가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손덕주 홍보실장님 손 드셨는데 이 제가 아까 그 채팅방에 남겼는데요.
지난번에 그 장재욱 상임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엘리트에 대한 정치가 너무 강하다는 거죠. 그게 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엘리트들은 보면 선민의식이 강하고 또 하나가 그 국민을 갖다 주인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어떤 통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그 우리 여기서 14점이랄까 교훈으로서 그 엘리트에 대한 정치를 특히 뭐 법조인들이 너무 많고 그런 걸 갖다 어떻게 좀 제도적이나 의식적으로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가 교육에서 국영수만 가르치지 말고 정치 교육을 좀 제대로 해가지고 국민들의 정치 의식이나 수준을 갖다가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좀 마지막으로 좀 이게 자기 검열인지 모르지만은 과연 우리 책에 이런 걸 실어야 될까에 대한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구성원들이 다 원하면 다 그 해야 되겠지만은 하여튼 그걸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더 편집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번 여론 우리 그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거의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근데 하나 이제 저는 덧붙이고 싶은 말은, 엘리트들이 이제 특히 이제 뭐 이제 기득권들은 스스로 이제 엘리트라고 지금 자부하는 경우가 많아서 엘리트들이 이제 가진 그 의식이나 이런 거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영향이 큰데요. 근데 이제 제일 안타까운 건 이런 거죠. 우리나라의 검사, 판사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엘리트냐는 거죠. 이게 직접적인 질문이에요. 이 사람들 과연 엘리트일까요? 저는 이제 뭐 유사와 관련된 이제 그 뭐 경험도 좀 있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사실 좀 그 우리나라의 엘리트가 굉장히 엘리트 다원화론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훌륭한 엘리트들이 많아요. 뭐 알다시피 뭐 연예계는 또 연예 나름 굉장히 케이팝 문화를 선도하는 여러 가지 엘리트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각 분야에 학자도 있고 정말 그 온갖 능력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집권을 하고 있는 그 권력을 쥐었다고 생각하는 이분들이 많이 좀 처진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어떤 엘리트 능력,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판결도 많이 보거든요. 저는 보면은 기술적으로 모르면 차라리 모른다고 전문가를 붙이든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요. 막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어처구니 없는 이제 일들을 보면은 그냥 옛날 판례나 뒤적이고 있고 뭐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훌륭하신 분도 있죠, 물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고도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왜곡이 많이 돼 있다 그런 점에서 좀 선민의식을 그러니까 겸손하지가 않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다른 엘리트들을 존중할 줄 모르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정치 교육에 대해서는 뭐 저도 늘 주장하는 바이고 찬성하는 바이고 마지막으로 아, 이거는 뭐 저도 동감입니다. 제가 쓰면서도 틀릴 수 있을까? 이건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뭐 아마 저기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상당히 아마 부담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래도 또 이 시대에 이런 얘기도 조차 못한다면은 글쎄 뭐 저희가 또 이렇게 모여 있는 어떤 그 이유가 한 반쯤은 사라진다. 저는 그냥 이렇게 같이 얘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했는데 정말 오늘이 감사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오늘이 마지막 발표라고 해도 이런 내용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두 분 강연 너무 잘 들었고요. 두 분 내용을 제가 읽어봤는데 너무나 풍부한 자료에다가 거의 각주까지 다 다셔가지고 직접 읽으시면은 이 짧게 소개해드린 거와 전혀 다른 느낌이실 겁니다. 그래서 공중사회가 나오면은 직접 한번 보시고 좋은 거 꼭 보시길 바랍니다.